양 PD, 내가 그 파킨슨 책 쓴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부터 뭘 하려고 하냐면은 내 책의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책에 담은 내용을 좀 독자들이 혹은 이제 환자나 보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영상물로 좀 담아 보려고 해. 그래서 이 내 영상물을 쭉 이제 보다 보면은 내 책 한 권을 완벽하게 통독하게 되는 그런 경지에 오를 거라고 생각이 돼. 도움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늘부터 책 1페이지 영상물을 한번 찍어보자고. 원장님, 그 책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아직은 책은 출간은 안 됐는데 곧 될 거고, 시작부터는 이 질병의 역사부터, 그리고 어떻게 발견이 되었는지, 관련된 연구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두 번째는 이 질병이 규명이 됐을 거 아니야. 무엇이 파킨슨병을 만드는지, 즉 어떠한 녀석들이 우리 뇌 속에 있는 도파민 신경세포를 죽이는지, 죽이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기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알아볼 거고, 그럼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 증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 원인을 규명하고 증상이 나타났으면은 치료제를 개발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치료약, 즉 레보도파와 레보도파 이외에 같이 보조적으로 쓰는 파킨슨 약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약물이 또 100%는 아니야. 약물의 한계가 있고, 그 약물의 한계는 왜 오는 건지, 그리고 약물의 한계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약 이외에 지금은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약 이외에 기존에도 여러 가지 수술법이라든지 다른 방법론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거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눌 거고, 마지막으로는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또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데 먹는 거, 생활하는 거, 치료나 이런 거는 대학에서 약 주면은 사실 땡이잖아. 근데 실제로 환우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대학에서 약을 받아온 다음에 집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야. 밥은 어떻게 먹느냐, 생활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낙상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계절에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럴 때 뭐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이제 파킨슨병 증상인 건지 아니면 다른 뇌질환인 건지, 마리까리 할 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응급실에 가야 되냐 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이제 심도 있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영상물을 찍을 거야. 오늘은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고, 대학에서 처음에 배운 게 뭐냐면 의사학이야, 의사. 애초에 파킨슨병이라는 거를 뭐 우리가 알았겠어? 모르잖아. 그치? 누군가가 이거 파킨슨병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야. 누가 이 파킨슨병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부터 해서 지금 현대에서 파킨슨병 질환이 이렇게 정의됐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고. 파킨슨병 역사를 보면은 사건들이 진짜 많은데, 여기에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 중에서 정말 뽑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을 뽑으라 그러면 요 4개야. 하나는 1817년에 일어났고, 대략 한 60년이 지나서 1872년, 또 지나서 1912년, 그리고 파킨슨병의 진정한 원인을 발견해낸 게 1997년이야. 그 200년이 지나서 파킨슨병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한 거야. 그럼 되게 웃긴 게 뭐냐, 우리가 먹고 있는 레보도파, 우리 어머니 맨날 먹고 있는 레보도파, 그게 언제 개발됐냐. 상식적으로 병의 원인을 알아야지 약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은 1997년도 이후에 약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는 않아. 약이 만들어진 건 언제였냐면은 1960년도 중후반에 만들어졌고, 초기 약은 디자인은 굉장히 잘 됐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했어.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는데 조금 더 개발하고 부작용을 줄이고 해서 실제적으로 약이 FDA에 승인돼서 적용된 거는 언제부터냐면은 1970년도야. 그리고 이제 2000년도부터는 정말 새로운 여러 가지 연구들이 되고 있고, 하나하나 따라가 보자고. 1917년 런던, 파킨슨이라는 의사가 이때 살았었고, 그 당시에 그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증기 기관부터 도시화가 되고 공업화가 되고 막 그랬던 시기였어. 그래서 그때 파킨슨 이 외과 의사는 어땠냐면은 그 런던 시내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봤어. 우리가 보는 그냥 노인 같잖아. 이 파킨슨이라는 그 당시의 의사는 이러한 노인들을 그냥 지나치진 않았어. 이 노인들은 뭔가 다르다, 늙어가지고 오는 퇴행성 질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뭘 보고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크게 4개야. 떨리는 거. 우리 파킨슨병 진단받은 분들 거의 대부분은 어떠냐면은 잘 모르다가 손이 떨리는 거 보고 병원 가게 돼.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당연히 그런 환자는 있었고, 그 다음에 동작의 느려짐, 3번째는 등이 굽는 거, 4번째는 걸음걸이가 달리기로. 이게 뭐냐면은 파킨슨 환자는 첫 발을 떼기가 되게 어렵거든. 근데 첫 발만 딱 떼면 어떻게 돼? 종종걸음으로 멈추지도 잘 못해. 낙상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런던 시내에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환자 6명을 굉장히 짧은 시기에 보게 됐고, 그거를
기술을 해냈어. 이 책에다가 굉장히 유명한 책이야, 사실은. 그래서 1817년에 이 노인의 여러 그 네 가지 이 증상을 에세이를 담았고, 이거는 하나의 질환인 것 같다. 무언가 원인이 있을 것 같다라고 써놓고 이 사람은 죽었어. 전 세계 의사들이 이 에세이를 보고 높이 평가했을까? 당연히 그런 의사는 하나도 없었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872년, 그 이제 5, 60년이 지난 이후에 프랑스에 있는 샤르코라는 의사인데, 그 당시에 샤르코라는 의사가 있었던 이 샬리에트르 이 병원이 유럽에서 제일 유명했대. 신경질환으로. 전 세계에 있는 신경질환 환자가 이 병원으로 다 왔고, 거기에는 당연히 그 당시에 파킨슨 환자도 있고, 무슨 뭐 뇌졸중부터 해가지고 뭐 출혈, 경색, 우울증도 있고, 뭐 양극성자 별의별 사람들 다 왔겠지. 치매도 오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임스 파킨슨이 썼던, 그 당시까지 잘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다 무시했던 요 에세이를 읽은 거야. 읽고 나서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이 있다, 이거는. 그래서 질환 하나를 딱 규정을 해. 그게 파킨슨 병이야. 이 사람이 파킨슨 병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 사람 이후로부터 이제 전 세계에서 파킨슨 병을 하나의 질환으로 정의를 해버린 거야. 하나 다른 게 뭐였냐면은 요 네 가지로 규정을 했었는데, 그 파킨슨은 그 중에 요거 떨림은 빼고 강직이라는 걸로. 웃긴 얘기지만 우리는 떨림 때문에 간다 그랬잖아. 떨림이 파킨슨의 메인 그게 아니야. 강직이 메인이지. 그래서 실제로 파킨슨 환자가 다 떨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직은 다 있어. 이해가 되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증상을 본 거야. 질병으로 잠깐 묶은 것 뿐인 거지. 그 파킨슨 질환의 환자의 뇌를 보지는 잘 못했거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런던에서 파리로 갔다가 베를린, 독일로 가. 누가 등장하냐면은 프리드리히 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이 사람이 파킨슨병 환자, 돌아가신 분의 뇌를 잘랐지. 그래서 이 뇌 도파민 신경세포를 꺼내서 현미경으로 봤더니 그 신경세포가 어떻게 생겼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다라는 거야. 정상적인 신경세포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파킨슨병 환자의 신경세포만을 봤더니 이런 게 있었던 거야. 마치 달걀 후라이처럼. 이게 핵인데 핵이 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핵이 이렇게 밀려났고 가운데에 달걀 후라이 같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야. 모든 파킨슨병 환자의 뇌세포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 루이 소체라고. 누구 이름 땄어? 자기 이름 땄지. 그래서 지금도 이제 루이 소체라는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이고, 루이 소체 치매라는 질환이 있어.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고, 치매 환자 중에 그 사람을 해부를 해서 신경세포를 봤더니 이 루이 소체가 굉장히 많이 보였던 거야. 그 치매 환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하고는 달라. 치매 초기부터 막 환시랑 환청 이런 것들이 많이 들리고 보여. 그래서 증상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 굉장히 위험해. 사망률도 훨씬 빨리 돌아가시고. 무슨 얘기냐? 파킨슨병에 대해서 이 사람이 최초로 신경세포를 봤다 이거야. 1997년도 마지막 역사로 오는데, 미국하고 영국에서 정말 공교롭게도 동시에 논문을 발표해. 세계가 뒤집어졌어. 어떤 논문을 발표했냐? 얘는 이것까지는 발견했어. 도파민 신경세포, 그 파킨슨병 환자의 신경세포에는 무언가 있더라.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언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제가 루이 소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서 이제 발견한 건 그게 뭐냐를 발견한 거야. 누누이 얘기했던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었던 거야. 이 두 개의 대학에서 어떤 걸 발견했냐면은, 미국에서는 파킨슨 질환이 유전력이 있는 곳이 있어. 그래서 어떠한 지역의 가계도를 딱 봤더니 파킨슨 걸린 사람들 다 가족들인 거야. 이렇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유전적으로 찾아봤더니 SNCA라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됐다는 걸 밝혀내네. 1997년도 미국에서. 이게 돌연변이가 돼서 얘는 태어날 때부터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동일한 해에 뭘 발견했냐면은 프레디 루이가 발견했던 그 루이 소체를 떼가지고 단백질을 잘 봤더니 거기에서 뭐가 발견된 거야? 알파 시뉴클레인이 발견된 거야. 이게 막 응집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파킨슨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알파 시뉴클레인이더라. 근데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게 돌연변이가 돼서 얘기했다시피 잘못 접혀가지고 마치 수세미처럼 막 얽혀있는, 이게 결국에는 도파민 신경세포를 죽이는 원인이더라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알파시누클레인 자체를 제거하거나 없애면은 파킨슨에 대해서 우리가 걸릴 일이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그런 수술이나 방법은 아예 배제가 되고 있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연구는 뭐겠어? 레보도파는 뭐냐면은 이 변형된 알파시뉴클레인을 없애주는 게 아니야. 원인도 몰랐는데 그 약이 그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지? 부족한 도파민만 넣어주는 건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2000년도에 나와서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알파시뉴클레인을 정상화시키냐, 아니면은
알파 16클레인이 자꾸 신경세포를 죽이는데 정상화는 못 시키더라도 비정상화된 거를 좀 죽이든가 차단시킬 수 없느냐, 이러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 문제는 안타깝게도 없다. 아직까지는 치료제가 없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더라면 정상 유전자를 넣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배아수 줄기세포에서 떼는 유전자 삽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연구가 지금 막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레보도파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사이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파킨슨병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크게 네 곳에서 이런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질환이 규명이 됐고 우리 파킨슨병 치료하는 방법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레보도파도 만들어졌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단순한 대칭 치료가 아닌 무시무시한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